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호 다중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신호 다중화. 신호 다중화 영어로 하면 멀티플렉싱인데 멀티플렉싱.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 그러니까 저속의 디지털 신호 여러 개를 n 개를 한 개의 고속 디지털 전송 매체, 디지털 전송 매체로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기술, 또는 그 낮은 대역폭에 아날로그 신호, 여러 개를 한 개의 높은 대역폭, 그죠? 높은 대역폭의 전송 매체로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기술을 신호 다중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호 다중화 기술이 있는지, 또 각각의 다중화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호 다중화가 실제 우리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신호 다중화가 무엇을 의미한다. 디지털 신호 다중화는 무엇을 의미하고, 아날로그 신호 다중화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아마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신호 다중화의 대표적인 기술이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아날로그 신호에 적용되는 거고요. 아날로그 신호, 주파수 분할 다중화, 그 다음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인데요. 그 다음에 주파수 분할 다중화의 어떤 특수한 예인데, 현재 우리 데이터 통신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별도로 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인데, 직교라는 게 어, 90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어떤 주파수의 신호를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쏘분할, A가 O고 오쏘분할인데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광 케이블에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를 어, 다중화 기술을, 그러니까 광 케이블에 적용되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술을 파장 분할 다중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장 분할, 웨이블랭스. 그러니까 파장이 웨이블랭스인데, 웨이블랭스 디비전 멀티플렉싱까지 이 세 개가 아날로그 신호에 적용되는 다중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C분할, 시간을 분할해서 이렇게 그 저속의 신호를 고속의 매체, 고속 전송 매체에 이렇게 다중화하는 그런 기술을 C분할 다중화, 시간 분할 다중화 기술이다,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C분할 다중화 기술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런 다중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C분할 다중화 기술은 동기적인 C분할 다중화, 통계적인 C분할 다중화 기술을 이렇게 나누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중화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의 사례인데, 여러분들 아마 ADSL 모뎀, 또는 우리나라는 ADSL 모뎀은 이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주로 DSL 모뎀은 VDSL 모뎀을 씁니다. VDSL 모뎀. 여기서 V가
very high speed, very high speed를 의미하거든요. very high speed 디지털 subscribe line인데요. 디지털 CR 라인 DSL.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이 DSL 모뎀을 그 일반 그 단독주택 이런 데서는 이제 이게 전화선을 쓰는 건데 그 전화국에서부터 단독주택까지 이제 그 전화선의 길이가 꽤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VDSL을 쓸 수가 없고 이제 ADSL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화선 대신에 광 케이블을 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ADSL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ADSL을 많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에 광 케이블이 구축이 되지 않은 그런 아파트에 이제 VDSL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개념은 ADSL이나 VDSL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전화선을 쓰는데요. 전화선은 원래 음성 신호, 전화 음성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된 그런 저기 망이잖아요. 전화망이라는 게. 그 전화선이라는 게 이제 음성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음성 신호라는 게 그 전화망에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 음성 신호는 이제 0부터 4kHz 정도의 음성 신호, 아날로그 신호죠. 그리고 이 동일한 전화선에 디지털 데이터, 인터넷 데이터를 집에서부터 인터넷으로 나가는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보통 이제 업스트림 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업스트림 데이터도 전화망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인터넷으로부터 집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다운스트림 데이터라고 하는데, 다운스트림 데이터도 동시에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선 하나에 음성 신호, 그 다음에 상향 데이터 신호, 그 다음 하향 인터넷에서부터 집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동시에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 동시에. 그래서 전화선 하나에 음성 신호와 상향 데이터 신호와 하향 데이터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를 해서 전화선 하나, 전화선이라는 게 이제 매체죠, 그죠? 통신 매체인데 그 통신 매체 하나로 모아서 전달하는 기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앞에 있는 요 세 개 중에 여기 지금 네 개인데요. 네 개 중에 어느 다중화 기술이 적용됐는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저 주파수 그래서 이때 보시면 여기 저 음성 신호는 0부터 4kHz, 그 다음에 상향 데이터 신호는 25.875kHz부터 138kHz의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운스트림 하향 데이터는 138kHz부터 1104kHz, 1.104MHz의 신호로 변조를 해서 저기 전화선으로 이렇게 모아서 전달한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보시면은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술을 쓴다 이런 의미인데요. 조금 이따 이게 뭔지는 좀 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아마 케이블 모뎀도 들어보실 텐데요. 케이블 모뎀에서 사용하는 그 케이블은 CATV, 그러니까 케이블 TV의 TV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축한 그런 어떤 CATV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이거든요. 이때 말하는 케이블 모뎀에서 말하는 케이블은 이때 그 케이블 모뎀에 원래 TV 신호를 TV 채널도 뭐 여러 개 있으니까, 그죠? 여러 개의 TV 채널을 전송할 TV 채널의 그 TV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케이블을 썼는데 그 케이블에
TV 신호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상향 데이터, 인터넷에서 PC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내는 데이터, 상향 데이터. 그 다음 또 일부는 하향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중화 기술을 적용한 그런 모뎀을 케이블 모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당연히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업스트림 데이터를 위해서는 5부터 54 메가헤르츠까지, 하향 데이터는 550부터 750 메가헤르츠까지.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TV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주파수는 그대로 TV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래서 여러 개의 신호를 CATV 케이블로 다중화해서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케이블 모뎀이. 그 다음에 현재 옵티컬 모뎀도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옵티컬 모뎀. 광 케이블 하나를 가지고 그 광 케이블에 인터넷에서 가정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런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광 케이블을 쓰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부터 이런 경우는 이제 하향 데이터죠, 그죠? 그 다음에 상향 데이터를 위해서도 광 케이블을 쓰는데, 하향과 상향을 서로 다른 주파수의 신호로 만들어서 이렇게 동일한 하나의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때 이제 광 케이블에 사용하는 주파수가 아주 이렇게 높은 주파수, 왜냐하면 빛 신호를 쓰기 때문에 그 빛 신호가 주파수가 아주 높은 그런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고요. 보통 우리 이제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주파수가 너무 높아서 표현하기가 불편하니까 이제 그때는 주파수 대신에 파장을 이제 사용을 하죠. 파장이 뭔지는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 할 때 공부를 했잖아요. 그 파장의 길이,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실제로 그 신호가 전달될 때 그 파장이 얼마나 긴가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럼 나중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우리 아날로그 신호 할 때 공부했던 그 사인파에서 그 파장이 뭘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의 한 사이클의 길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장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다중화 기술인데요. 이런 다중화 기술을 앞에 제가 파장 분할 다중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파장 분할 다중화 기술. 그래서 광 모뎀에서도 다중화 기술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것도 이렇게 광분할 다중화 기술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 비슷하니까 개념이 비슷하니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인데, 와이파이. 우리가 지금 와이파이 네트워크, 여러분들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와이파이 네트워크 그 자체를 아직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와이파이에 사용하는 매체, 그러니까 무슨 매체, 그다음 와이파이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는 다음에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와이파이도 공기 매체 중에 와이파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채널을, 여러 개의 채널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설치할 때 나는 어떤 채널, 몇 번 채널을 쓰겠다. 나는 몇 번 채널을 쓰겠다. 그래서 뭐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와이파이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채널을 쓰게 해서 동시에 신호를 전달하더라도 주파수가 겹치지 않게. 그래서 수신하는 쪽에서는 내 채널에 있는 주파수의 신호를 해석해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와이파이에도 보면은 여러 개의 채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주파수 대역, 어떤 대역의 주파수를 쓰는가에 따라서 와이파이에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의 수가 다른데요.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 공부할 때 하시기로 하고, 어쨌든 와이파이도 채널, 여러 개의 채널을 쓰고, 그때 채널 하나하나의 대역폭이 20MHz 또는 22MHz 대역을 쓰는데, 이런 채널을 여러 개를 모아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와이파이도 여러 개의 채널을 하나의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으로 모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중화 기술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와이파이 공부할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유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유선 네트워크라는 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쓰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는 다 유선 네트워크인데 일반 가정에서도 유선 네트워크를 많이 쓰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아파트 같은데 광랜이라고 표현하는데 광랜 또는 아파트 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파트 랜이라고 이야기할 때 PC를 아파트에 있는 랜 유선 네트워크에다가 이렇게 연결한다. 물론 이제 뭐 그 와이파이 무슨 공유기를 유선 랜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같은 의미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각 아파트의 각 가정의 PC들을 이 UTP 케이블과 같은 이런 저속의 신호를 전달하는 데 적합한 그런 그 케이블로 연결하고, 그리고 그 케이블로부터 들어오는 인터넷 데이터를 모아서 고속의 광 케이블,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광 케이블을 쓰는데, 고속의 광 케이블 신호로 전달하는 이런 장치를 스위치라고 그러거든요. 스위치. 그러니까 PC 1, 2, 3, 4로부터 들어오는 저속의 그런 인터넷 데이터를 모아서 고속의 광 케이블로 다중화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스위치를 연결하는 이런 유선 스위치를 통해서 여러 개의 저속의 PC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모아서 고속의 광 케이블로 전달하는 이런 장치들도 다 다중화 기술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 통신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다중화 기술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화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신호, 물론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일 수도 있고 디지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동시에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기술을 다중화 기술이다. 영어로는 멀티플렉싱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체가 있으면은 그 매체의 전송 속도 또는 그 매체의 대역폭을 여러 신호가 동시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매체의 대역폭을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한다. 활용률을 제고한다. 이런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구리선으로부터 들어오는 신호 여러 개를 고속의 광 케이블로 공유해서 이렇게 보내면은 광 케이블이 제공할 수 있는 전송 속도 또는 광 케이블이 제공할 수 있는 매체의 대역폭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다중화를 한다는 거는 매체의 대역폭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다중화해서 전송하는 그런 매체의 대역폭이 각 신호, 여러 개의 신호를 모아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각 신호의 대역폭 요구보다 당연히 이렇게 커야 되겠죠. 그죠? 대역폭이 작은 신호 여러 개를 모아서 대역폭이 큰 그런 어떤 매체로 이렇게 전송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 같으면은 신호의 전송 속도가 매체의 전송 속도가 당연히 작아야지 디지털 신호 여러 개를 고속의 디지털 전송 매체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요.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요. 뭐 이거는 잘 이해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실제 이렇게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스 할 때 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 다중화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게 되고 중요한 개념인데,
어떤 다중화된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할 때 각 신호가 매체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하면은 그 매체에서 각 신호가 사용할 주파수 스펙트럼의 그 부분 있잖아요. 스펙트럼. 어떤 신호가 5개가 이렇게 다중화돼서 들어간다 이러면 각각의 신호가 사용하는 주파수 스펙트럼. 그런 주파수 스펙트럼을 채널이라고 그러거든요. 채널. 그리고 이제 디지털 다중화에서는 시간 분할로 이렇게 이제 다중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각 신호가 사용하는 그 매체에서 사용하는 그 시간, 각 신호에 할당되는 시간 부분을 채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채널에 대한 개념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중화 유행을 보면은 아날로그 신호 다중화를 위한 게 주파수 분할 다중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파장 분할 다중화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는 시분할 다중화, 시간을 분할해서 이렇게 다중화를 하는 건데, 시분할 다중화의 방법 중에 동기적인 시분할 다중화, 통계적인 시분할 다중화 이 두 개를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여러 개의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다수의 신호라는 건 당연히 아날로그 신호예요. 다수의 아날로그 신호가 있으면 각각의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변조 기술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변조를 하는데, 그때 변조를 할 때 그 변조를 한다는 것은 특정한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의 신호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때 그 주파수 변조된 신호가 차지하는 그 주파수의 대역,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중심이 되는 주파수의 사인파를 반송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반송파에 어떤 다른 채널의 신호를 변조하는 거예요. 다수의 신호가 있으면 채널을, 그러니까 이 반송파가 다른 그런 여러 개의 채널, 서로 다른 채널의 신호로 이렇게 일단 변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조된 다수의 아날로그 신호는 이제 주파수가 다 다를 거잖아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다른 그런 어떤 신호, 주파수가 겹치지 않는 그런 여러 개의 아날로그 신호를 하나의 복합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모아서, 그 모으는 걸 다중화한다는 거죠. 모아서 매체에다가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죠. 이 매체는 유선 매체일 수도 있고 무선 매체에도 상관없습니다. 유선 매체로도 상관없고 무선 매체로도 상관없고. 그러면은 수신자는 송신자고요. 이 송신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고, 수신자는 다중화의 반대 작업을 통해서 각 채널의 아날로그 신호를 추출해내는 거죠. 각 채널의 아날로그 신호를 추출할 수 있다는 기본 원리는 그 퓨리 해석에서 이렇게 어떤 복합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사인파를 다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다. 이런 퓨리 해석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가능한 거죠. 내가 원하는 특정 채널의 아날로그 신호를 복합 신호로부터 이렇게 추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각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복조 과정, 변조에 반대되는 거죠. 그죠? 변조에 반대되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 디지털 신호를 이제 이렇게 재생을 해내면은 다중화시켜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내고, 다중화된 매체로부터 원하는 채널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제 PC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조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는 보면 이제
전화의 음성 신호인데, 이 전화의 음성 신호를 서로 다른 주파수의 채널로 변조를 하는 거죠. 변조를 해. 변조를 해서 그러면은 이 변조된 신호가 서로 다른 주파수에 서로 다른 채널에 여러 개의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여러 개의 신호를 만들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다중화해서 모아서 하나의 복합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서 공기중으로 보내거나 또는 뭐 그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다중화를 한다는 게. 그래서 어떤 이 매체가 있으면요, 이게 하나의 매체가 있으면은 신호를 전송하는 매체, 이 무슨 일에도 상관없고 무슨 일에도 괜찮습니다. 있으면은 여러 개의 신호를 다중화할 때 변조를 할 때 주파수가 다른 채널로 이렇게 변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채널, 세 개의 채널, 이 채널이랑 주파수가 다르잖아요. 주파수가 다르면은 복합 신호로 만들어 가지고 수신하는 쪽에서 여기는 멀티플렉싱이고요. 여기는 디멀티플렉싱, 역다중화. 역다중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채널의 아날로그 신호를 전부 다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퓨리의 해석 원리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추출한 아날로그 신호만, 채널의 아날로그 신호만 디지털 신호로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복조를 해서 이렇게 뭐 디지털 장치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주파수 분할을 해서 다중화한다. 어떤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렇게 채널로 분할해 가지고 다중화한다. 그런 의미로 주파수 분할 다중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와이파이 같은 거죠. 와이파이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이만큼 있거든요. 주파수 대역이 이만큼 있으면은 그 대역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 개의 채널로 구분해서 와이파이 신호 여러 개를 동시에 공기중으로 이렇게 보내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채널이 다르면은 서로 다른 전화가 왔는데 자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채널로 이렇게 모아서 동시에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자세한 개념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그때 좀 보기를 하고요. 그래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의 대표적인 예가 뭐 당연히 공기 매체를 통해서 전송하는 건 전부 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입니다. 하나의 공기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이렇게 전달해야 되니까요. 그죠? 라디오 신호도 전달하고, TV 신호도 전달하고, 뭐 휴대폰 신호도 전달하고, 와이파이 신호도 전달하고, 또 뭐 있습니까? 블루투스 신호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매체 하나의 서로 다른 주파수의 신호로 만들어서 그 신호를 공기 매체 하나를 통해서 다중화해서 전송을 해야 되니까 뭐 당연히 주파수 번호 다중화 기술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파수 번호 다중화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간단한 예인데 내가 지금 1메가bp에서 데이터 신호 4개가 있어요. 1메가bp에서 와이파이로 내가 이제 1메가bp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이렇게 보내고 싶어. 근데 그때 변조를 할 때 변조 방식은 우리 이제 그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때 했잖아요. 그때 변조하는 방식을 16팜을 썼어요. 16팜. 신호 16개의 팜 신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16팜을 통해서 변조를 하는데 이 변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중화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변조를 해서 여러 개, 4개 서로 다른 채널로 만들어서 이제 다중화해서 공기 매체를 통해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매체에서 이 신호 1메가비트 신호 4개를 보내기 위해서 대역폭이 얼마나 필요한가, 최소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때 각 신호가 요구하는 대역폭을
BS라고 이렇게 봅시다. BS. 그럼 BS는 16권 쿼암 신호에서 쿼암 신호라는 게 이제 위상 변조하고 그 진폭 변조를 동시에 쓰는 거잖아요. 위상 변조하고 진폭 변조의 대역폭 요구사항이 얼마가 되는지는 여러분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그 과정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때 최소 대역폭이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알파, 이 1 플러스 알파는 통신 환경에 따라서 이제 0부터 1까지 값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했고요. 여기다가 지금 요 S는 비트레이트 1메가bps고 그죠? 1메가bps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S 나누기 로그 2의 L은 이제 신호의 개수인데 신호의 개수가 16하니까 신호의 개수가 16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대역폭이니까 여기서 알파는 0이고요. L은 16이고 그 다음에 S는 비트레이트니까 지금 1메가bps 전송 속도를 요구하니까 비트레이트가 비트율이 1메가bps잖아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1 플러스 0에다가 1메가bps니까 1000kbps라고 봅시다. 곱하기 뭐가 되냐? 곱하기를 지금 여기서 점으로 표시했으니까 뭐 똑같이 합시다. 곱하기 로그 2에 16이니까 4죠, 그죠? 4. 그러면은 나누기 곱하기가 나누기 4죠. 그러면 이게 250kHz가 되잖아요. 최소 대역폭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4개의 채널을 동시에 매체로 전달해야 되니까 250 곱하기 4 해서 1MHz, 최소 1MHz의 대역폭이 필요해진다.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인데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를 사실 지금 데이터 통신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와이파이에서도 쓰고 있고 와이파이에서 많이 쓰고 있고 앞에 제가 이렇게 DSL도 예를 들었는데 DSL 네트워크에서도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술을 쓰고 뭐 그 외에도 많이 쓰고 있었어. 근데 좀 이게 아주 이렇게 그 전자 뭐 이런 쪽에서 아주 이렇게 어드밴스된 그런 토픽이라서 여기서 자세하게 사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개념만 좀 설명하면은 그 어떤 하나의 채널을 사용해서 어떤 두 개의 장치가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그러니까 와이파이 장치가 와이파이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와이파이 신호를 이렇게 전송을 하는데 그 채널 하나를 있잖아요. 그 채널 하나를 채널이면은 저 주파수 스펙트럼이잖아요. 그 채널 하나를 여러 개 서브 채널, 여러 개 작은 그런 부 채널, 서브 채널로 일단 나눠. 여러 개 서브 채널로 나누는데 그 여러 개 서브 채널별로 여러 개의 신호를 그 서브 채널로 나눴다는 거는 주파수 대역이 다른 그런 조그마한 채널들이 여러 개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조그마한 채널 여러 개로 신호를 변조해서 전송한다. 이런 거거든요. 변조해서 전송하는 기술인데 여기까지는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하고 사실 개념은 같은 건데 왜냐면 한 채널을 작은 채널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작은 채널로 신호를 변조한 다음 다중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프리퀀시 디비전하고 이렇게 같은 개념인데 문제는 요 부 채널을 갖다 이렇게 할당할 때 있잖아요. 서브 채널을 할당할 때 요 서브 채널마다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그런 주파수가 이제 반송파가 되겠죠. 그죠? 그 서브 캐리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요 부반송파의 신호의 세기가
신호의 세기가. 그럼 부반송 서브 채널 여러 개라는 이야기는 부반송파 신호가 여러 개라는 이야기잖아요. 중심 채널 서브 채널의 중심 주파수니까 부반송파가 여러 개가 되는데 이 부반송파의 신호 세기가 다른 다른 그 부반송파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다른 부반송파의 신호 세기가 0이 될 때 신호 세기가 0이 될 때 최고값이 되도록 그렇게 부반송파의 주파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주파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주파수의 세기가 어떤 신호의 세기가 다른 주파수의 신호의 세기가 0이 될 때 가장 최고가 되는 정점을 그 최고 신호의 세기가 가장 높아지는 그런 주파수들을 서로 그 주파수가 서로 직교한다. 오쏘고날 주파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쏘고날 주파수다. 직교한다. 그 직교 주파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교 주파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직교 주파수의 특징은 주파수가 서로 직교하면은 서브 채널의 주파수 간의 일부가 겹쳐도 간섭이 주파수의 그 신호의 세기가 이 합쳐지는 현상을 이렇게 이제 주파수 간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간섭이 최소화가 돼서 주파수가 어느 정도 겹치더라도 신호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파수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내가 채널 하나의 주파수가 있으면 이 채널의 주파수를 나누어 서브 채널로 이렇게 나눌 텐데요. 서브 채널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눌 텐데 이 서브 채널의 주파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겹쳐도 오쏘고날하게 이렇게 주파수를 직교 주파수를 선택하면 겹쳐도 신호를 해석해내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전체 채널 하나에 말이죠. 채널 하나 이게 채널 하나인데 채널 하나에 서브 채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할 때 주파수가 겹치면은 간섭 현상 때문에 신호를 해석해낼 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채널마다 주파수가 달라야 되는데 오쏘고날하게 주파수를 할당을 하면은 채널의 주파수가 좀 더 겹쳐도 괜찮기 때문에 채널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서브 채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호를 더 많은 신호를 동시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전송 속도가 그만큼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직교 주파수분할 OFDM 기술을 오쏘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스 기술을 현재의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에 많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개념을 이제 설명할 텐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최고 정점이 될 때 어떤 주파수의 신호가 최고 정점이 될 때 다른 주파수의 신호들은 0이 되는 여기 보면 0이 되는 여기 조금 정확하게 좀 기술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 0이 되는 다른 주파수 신호들은 다 0이 되는 그럼 이런 이제 주파수를 이제 오쏘고날 프리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고속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채널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서브 채널 어떤 특정 서브 채널에 영향을 주는 어떤 잡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서브 채널만 쓰지 않고 다른 서브 채널들은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잡음이 없는 부채널들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서브 채널로 나누어서 오쏘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하면은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술을 데이터 통신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예 중에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공부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때 서브 채널의 주파수를 선택할 때 그 주파수 간에 완전히 정확하게 직교가 되도록 그 서브 채널 신호의 중심 주파수 신호가 가장 셀 때 다른 서브 채널의 중심 주파수 신호는 전부 다 0이 되게 이렇게 정확하게 동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시간 동기를. 이런 게 이제 무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같은 장치 간의 신호를 전달할 때, 양쪽에서 말이죠. 양쪽에서 이 동일한 장치, AB, 동일한 장치, 이 장치 내에서 요, 요 매체의 신호를 오쏘고날하게 이렇게 만들 때는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어떤 장치들이, 여러 개의 장치, A, 뭐, C, D, 여러 개의 장치들이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이런 경우에는 신호를 주파수를 오쏘고날하게 이렇게 맞추는 게 동기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반송파 주파수 간의 직교 동기화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직교 동기화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시계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계가 정확하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계가 서로 다른 이런 이제 장치들 간의 그 직교 주파수의 동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동기화를 유지하는데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이제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파장 분할 다중화는 저거랑 같은 개념이다 보면 돼.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하고 FDM하고 같은 기술인데 광 케이블 상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FD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 케이블에 사용하는 이 광 신호의 주파수는 무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대신 파장 분할, 파장으로 가지고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광 케이블을 통해서 파장 길이가 다른,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른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이렇게 전송하는, 동시에 전송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FDM 기술이 WDM이다,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 파장은 어떤 전달 속도에다가 주파수를 나누면은 주파수의 어떤 신호의 한 사이클, 한 사이클이 한 사이클 동안에 신호가 얼마나 많이 가는가, 그러니까 그 한 사이클의 파장의 길이가 되거든요. 그때 이때 말하는 전달 속도라는 거는 전송 속도하고 다른 거고요. 전송 속도는 어떤 매체에다가 내가 초당 몇 비트를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가,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달 속도는 어떤 신호를 내가 케이블을 통해서나 아니면 공기 중에서 이렇게 탁 쏘았을 때 얼마나 빨리 가는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빛의 전달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전자기파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아날로그 신호는 초당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의 전달 속도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달 속도 나누기 주파수 하면 이게 이제 파장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파장 길이를 가지는 그런 어떤 여러 개의 빛 신호를 하나의 광 케이블을 통해서 다중화해서 보내고, 그리고 디멀티플렉스 역다중화 장치를 통해서 이제 파장이 다른 그런 어떤 주파수가 다른 그런 빛 신호를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다중화 기술을 파장 분할 다중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다중화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시 분할 다중화 기술인데 C는 시간입니다. 시간. 어떤 매체의 사용 시간을 나누어서 여러 개의 신호를 다중화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C분할 다중화는 여러분들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에서 어떤 CPU를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이렇게 사용할 때 CPU마다 프로세스마다 CPU를 사용하는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 CPU 사용 시간을 분할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CPU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스케줄링 방법을 공부를 했을 텐데, 그거랑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개의 신호, 여러 개의 신호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매체의 대역폭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매체의 사용 시간을 분할했어요. 사용 시간을 분할해서 번갈아가며 번갈아가며 사용한다는 게 라운드로 정해놓고 각 라운드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각 라운드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각 라운드에 시간을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그 라운드에 시간 하나하나를 갖다 이렇게 그 서로 다른 신호가 이렇게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라운드에서도 또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갖다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그 해서 여러 개의 신호가 동시에 하나의 그 매체로 전송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을 시분할 다중화. 시분할 다중화를 실제로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전달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용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 개의 신호가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동시에 전달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CPU를 통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만들어주지만은 CPU 하나를 사용하는 시간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돌아가면서 조금씩 시간을 할당해 쓰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CPU를 통해서 이렇게 스케줄링하는 기술이잖아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그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그래서 다중화되는 매체의 전송 속도는 신호 그게 다중화 대상이 되는 신호 전송 속도는 당연히 이제 낮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어떤 신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당하는 시간 단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타임 슬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임 슬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슬롯마다 특정한 신호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보시면은 신호가 어떤 회선의 신호가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다. 4개 있는데 고속의 어떤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이 된다 이러면은 그 A한테 일단 먼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B한테 주고 C한테 주고 D한테 그러니까 이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A, B, C, D가 다 돌면 한 라운드가 끝나면 그 다음 라운드에 또 A, B, C, D 이렇게 이제 그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할당해 주는 거죠. 그럴 때 각 이 매체의 사용시간의 단위를 이제 타임 슬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 라운드에 몇 개의 타임 슬롯이 할당되는가 하는 것을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임. 그래서 이 예를 보면 프레임에 4개의 타임 슬롯이 할당이 되어 있고 각 타임 슬롯마다 A, B, C, D 이 회선이 신호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라운드의 타임 슬롯 합을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분할 다중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하나는 동기적이라는 게 시간을 정확하게 탁 맞춘다 이런 이야기죠. 동기적이라는 타임을 맞춘다, 시간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동기적 시분할, synchronous TD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각 입력 회선의 데이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각 입력 회선의 신호마다 자기의 고유한 타임 슬롯을 매 라운드마다 다중화 매추에서 이 신호마다 타임 슬롯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할당하는 거예요.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를 들면은 이 프레임 있으면 여기 지금 신호가 4개가 있으면은 3개가 있으면은 프레임마다 각 라운드의 프레임마다 이거는 A1, B1, C1 이렇게 A1이 사용할 타임 슬롯, B1이 사용할 타임 슬롯, C1이 사용할 타임 슬롯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 구간은 항상 A가 쓰고 이 구간은 항상 B가 쓰고 이 타임 슬롯은 항상 C가 쓰고 이렇게 그 다음 라운드도 마찬가지. 이거는 A 쓰고 이거는 B 쓰고 C가 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얘는 지금 각 회선마다 각 입력 회선마다 저속 입력 회선마다 각 슬랍마다 보낼 데이터가 다 있는 경우인데요. 있는 경우인데 없어도 마찬가지는 없어도 이렇게 없는 경우 이런 구간은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맞죠.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렇게 B하고 C는 보낼 데이터가 없어. 그렇더라도 타임슬롯이 B하고 C한테 할당이 되는. 그래서 정확하게 타임슬롯이 그 이렇게 정확한 그 매번 그 저속 회선에 쓸 수 있는 그 타임슬롯이 고정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이런 어떤 다중화 방식을 동기적 시분할 다중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동기적인 시분할 다중화. 간단하죠. 무지 간단한데 대신 간단한데 대신 안 써도 사실 할당이 되니까 그죠? 안 써도 할당되니까 낭비가 심한 거죠. 이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낭비가 심한 사용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사용률이 당연히 떨어질 테고 그리고 그 시간 간격을 정확하게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나한테 할당된 시간 간격이 어딘지 시계가 정확하게 일정하게 딱딱 맞아야 돼. 그래야지 타임슬롯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송수신자 간에 시계가 동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 동기가 유지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는 거는 우리가 디지털 신호,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라인 인코딩 할 때 이제 여러분들 이미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동기가 맞는다, 동기가 맞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기적 시분할 다중화는 주로 어디에 썼냐면은 전화망 있잖아요. 전화망이면 음성 신호를 디지털로 이렇게 변환해 가지고 디지털 신호를 광 케이블이나 뭐 이런 아주 고속의 신호로 음성 신호 여러 개를 다중화해 가지고 이렇게 전송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시분할 다중화, 동기적 시분할 다중화를 많이 썼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성 신호가 전화를 다 걸면은 전화를 걸고부터 전화를 끊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전화선을 통해서 음성 신호가 전송이 된다. 이런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 전화를 걸어놓고 이렇게 한참 쉬다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번 걸면은 음성 신호는 계속해서 전송이 되는 거다. 연속적으로. 그래서 음성 채널 하나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타임슬롯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할당해서 쓰는 게 적합하겠다.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 신호 여러 개를 모아서 이렇게 그 이제 고속의 전송 회선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다중화 기술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T1 링크라는 게 있는데 T1 링크도 있고 뭐 T3 링크도 있고 E1 링크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혹시 궁금하면 여러분들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 여기서는 T1 링크 하나만 예를 들면요. T1 링크가 뭐냐면은 음성 신호를 디지털로 이렇게 변환하는데 음성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데 뭘 쓰냐면은 전화 음성 신호를 PCM 방식으로 변환해. 디지털 데이터를. PCM 방식이 뭔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PCM 방식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식 중에 PCM 방식으로 변환하는데 그때 음성 신호를 4kHz의 음성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 4kHz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냐면 4kHz니까 샘플링 레이트가 2배니까 그죠? 8000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호마다 양잡을 할 때 256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 신호 각 샘플이 8비트로
이렇게 해서 64kbps의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변환하는 예를 설명했는데요.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표준 디지털 음성, 이게 이제 표준인데요. 표준 디지털 음성 신호인데 디지털 음성 신호인데 24개의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다중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중화 방식이 이제 T1인데 그때 이제 그 한 비트를 동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 비트를 더 추가를 해. 그러니까 8비트는 음성 신호만 있고 그다음에 음성 신호의 프레임을 이렇게 이제 송수진제가 동기를 맞추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비트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이제 이걸 동기 신호라고 하는데요. 동기 신호를 모아서 24비트 24개의 채널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그 프레임 말이죠. 프레임이 24개의 음성 신호 채널이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을 보면은 타임 슬롯이 24개가 있는 거죠. 그죠? 각각의 음성 신호가 써야 되니까. 그리고 24개의 각 그 채널은 뭐냐면은 24개의 슬롯은 그 타임 슬롯이 8비트 하나를 이렇게 이제 전송하는 데 필요한 그 시간이 이제 하나의 타임 슬롯으로 할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은 24개의 타임 슬롯이고 각 타임 슬롯은 8비트를 전송하는. 그리고 요마다 한 개의 한 비트의 동기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걸 추가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T1 링크의 전송 속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초당 8,000번이 이제 그 초당 8,000개를 갖다 이렇게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채널의 신호가 8비트 신호가 저기 1초에 8,000개씩 생기는 거니까 그죠? 그걸 24개를 모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신호가 이런 프레임이 초당 8,000개를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송 매체를 T1 링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T1 링크의 전송 속도는 계산해 보면은 초당 1.544 메가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는 그런 링크가 T1 링크가 되는데 T1 링크가 전통적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동기 시분할 다중화 기술을 적용한 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인데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동기적 시분할 다중화의 문제가 이게 사실 쓰고 있지 않는데도 타임 슬롯을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쓰고 있지 않으면 다른 채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으면은 비워둘 게 아니라 동기적 시분할 다중화처럼 비워둘 게 아니라 쓰고 있지 않으면은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A1이 쓰고 그 다음에 B1이 쓰고 그 다음에 D1이 썼는데 쓰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띄워놓을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걸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이때는 프레임이 그러니까 슬롯이 3개만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경우는 슬롯을 뭐 이렇게 슬롯을 3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3개씩 해가지고 꼭 첫 번째 슬롯은 A가 써야 되고 두 번째 슬롯은 B가 써야 되고 세 번째 슬롯은 C가 써야 되고 이렇게 정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슬롯은 3개만 해놓고요. 슬롯은 그러니까 A, B, C가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쓰게 만들자 이런 거죠. 고정적으로 이렇게 A, B, C한테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게 아니고 대신 첫 번째 슬롯에 어떤 정보가 누구의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런 정보를 우리가 이제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A의 정보가 들어있으면 이 첫 번째 슬롯에 A가 썼다는 걸 표시하는 A라는 주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B가 썼으니까 B라는 주소. 세 번째는 C가 아니고 D가 썼잖아요. D의 주소.
D, 첫 번째 주소가 A, C 이렇게 주소 정보를 추가해가지고 이 슬롯에 어떤 회선의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걸 표시를 해주면은 굳이 어떤 슬롯에 고정적으로 A, B, C, D 같은 이런 회선을 갖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할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을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통계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여기 지금 3개잖아요. 여기 4개잖아요. 가능하면은 통계적으로 평균 한 3개 정도가 동시에 이렇게 보낸다 이러면은 요 프레임을 3개 정도만 이렇게 저기 그 3개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어쨌든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는 주소 정보를 표시해서 어떤 슬롯에 고정적으로 저속 회선을 이렇게 할당하는, 그런 데서 오는 낭비를 피할 수 있게 하겠다. 대신 이제 이거는 어떤 정보에다가 주소 정보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이 이더넷의, 그러니까 랜에서 이 저속 회선 여러 개를 고속 회선으로 이렇게 다중화한다. 그러면 이 고속 회선에서 말이죠. 이 고속 회선에서 정보가 이렇게 누구의 정보가 지금 현재 지금 전송되는지를 알아야지 수신하는 쪽에서 그걸 갖다 이 슬롯에 들어있는 정보는 A가 보낸 거다, B가 보낸 거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이더넷이라고 하는데, 이더넷에서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때 앞에 말이죠. 앞에 지금 내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고 나는 누구다 하는 주소 정보를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타임 슬롯이 누구 거다는 게 미리 정해지지 않더라도 주소를 보고 이게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구나 이런 것 같은 해석해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를 지금은 이제 주로 데이터 통신망, 그러니까 랜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주로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 기술을 쓰고, 그 다음에 전화망에 음성 신호를 전달하는 이런 경우에는 동기적 시분할 다중화 기술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뭐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제대로 이해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다중화 기술 중에 아날로그 신호를 다중화하는 기술 3가지, 주파수 분할 다중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그 다음에 파장 분할 다중화 기술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디지털 신호를 다중화하는 동기적 시분할 다중화,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 기술까지 설명을 했는데, 1시간 동안 제가 여러 개를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지만, 혹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 통신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다중화에 대한 개념, 다중화 기술의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